내 자식들은 늙고 멍청한 년 하나만 잘 속이면 공짜로 호화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믿었다. 내 가족은 나를 버렸다. 내가 평생 꿈꿔왔고 그들 모두를 위해 준비했던 호화 크루즈 여행을 결국 그들끼리 떠났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여행의 모든 비용은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그 사람들은 몰랐다. 이 연약하고 늙은 여자가 아직도 은행 명세서를 확인할 줄 알고 단 한 통의 전화만으로 그들의 꿈 같은 휴가를 바다 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글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단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을 뿐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 학대의 현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 내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내 이름은 김말순이다. 71살이 된 지금 내 꿈은 예전보다 작아지고 구체적이 되었지만 그 소중함만큼은 결코 줄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은퇴 후 함께 하려던 거대한 여행들, 피라미드를 보러 가는 일, 스위스 알프스를 천천히 달리는 기차 여행 같은 것들은 남편 없는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도 광활하고 공허해서 홀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꿈이 하나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고집스럽게 타오르던 작은 불꽃 같은 꿈.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이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선영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인 하윤이와 도윤이까지 우리 네 식구가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나는 상상하곤 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드넓은 갑판 위에서 모두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남극의 햇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지친 마음을 정화해주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말이다. 그 여행은 나와 아서가 함께 쌓아온 사랑과 삶의 유산을 증명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찬란한 가족의 추억이 될 것이라 믿었다. 내가 살아가는 남은 세월을 지탱해줄 단 하나의 기억이 되리라 생각했었다. 내 아들 준호는 올해 44살이다. 나는 언제나 그 아이가 마음속 깊이는 착한 사람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 선영의 야망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41살인 선영은 자신의 삶을 온통 SNS의 필터를 통해서만 보여주는 여자였다. 매끈한 이미지, 쉽게 얻은 듯한 성공과 우아함을 끊임없이 연출하려 했고 나는 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허약한 재정 상태를 의심하곤 했다. 그들은 정돈된 외곽 지역의 예쁜 집에 살고 있었다. 겉보기엔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지만 가끔 준호가 흘리듯 이야기하던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한숨 속에서 나는 그들이 실제로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꿈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치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상 받은 난처럼 조심스럽고 끈질기게 보듬으며 지켜왔다. 그 아이들이 점점 뜸해진 일요일 방문을 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광택나는 크루즈 홍보 책자를 꺼내 들곤 했다. 푸르른 바다와 웃고 있는 가족들로 가득한 페이지들을 넘기며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기대를 담아 말했다. 이거 정말 멋지지 않니? 일주일 동안 섬들을 도는 코스래. 우리 모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낼게.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남긴 마지막 선물 같은 여행이야. 다 준비해놨어. 내가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말하면 준호의 눈빛이 순간 반짝이곤 했다. 마치 내가 기억하던 무엇에든 신나하던 어린 시절의 준호가 잠시나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엄마,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선영은 어김없이 입가에 억지로 지은 듯한 얇고 차가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눈길을 살짝 돌려 내가 살고 있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거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무심하고도 단정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속으로 우리 수준엔 안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킨 기분이었다. 어머님, 크루즈 여행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선영은 늘 그렇듯 상냥함을 가장한 얄미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말은 예쁘게 하면서도 그 속엔 분명한 거리감과 가벼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요, 진짜 괜찮은 크루즈, 제대로 된 스위트룸에 개별 투어까지 포함된 그런 건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배 브랜드도 중요하잖아요. 어설프게 가느니 아예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결국 사진이 전부인걸요. 그녀의 말은 겉으론 우아했지만 내 꿈을 은근히 깎아내리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비극적인 전환점을 직접 그녀들 손에 건네준 시간이기도 했다. 몇 년 전 아서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나는 신용카드의 준호를 공동 사용자로 등록했다. 그 카드는 내가 40년 넘게 사용해온 단 한 번도 연체된 적 없는 계좌였다. 신용 한도도 넉넉했고 포인트 혜택도 좋아서 항상 아껴 썼던 카드였다. 비상시에만 써야 해, 준호야. 엄마가 넘어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기 어려울 때만 써. 그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그 카드는 그의 지갑 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가졌던 신뢰의 가장 큰 상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준호는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른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어쩐지 옆에 앉아있는 선영에게서 무언의 신호라도 받은 듯 보였고 나는 그 기류를 외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삼켰다. 엄마, 말인데요. 이 크루즈 여행 엄마 카드로 예약하는 건 어때요? 포인트도 엄청 쌓이고 캐시백도 꽤 클 거예요. 일단 전체 금액을 엄마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연말 보너스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현금 흐름을 생각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카드에 올리는 건 우리 세대에겐 익숙하지도 않고 어쩌면 금기와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어찌나 확신에 차 있었던지 마치 전문 재무 상담사라도 된 듯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어갔다. 가치 극대화, 전략적 소비, 효율적 자금 운용, 그의 말은 하나같이 내가 감당하기엔 낯선 언어였고 나는 그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은퇴한 교사일 뿐이었다. 세상의 흐름에 점점 뒤처지고 있는 늙은 엄마였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다. 누구보다 믿고 싶은 존재였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왔기에 어리석게도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래, 알겠다. 대신 정말 크루즈를 위한 거라면? 나는 그렇게 말하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그 한마디로 내 운명은 조용히 결정되고 말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어진 일들은 말 그대로 정교한 조종과 무시의 교과서 같았다. 내가 들뜬 마음으로 예약 날짜를 물을 때마다 준호는 늘 애매한 말로 답을 피했다. 아직 딱 맞는 일정표를 찾고 있어요. 엄마, 선영이가 일정이랑 액티비티를 다 체크 중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 말들은 겉으론 바빠서 그렇다는 듯 꾸며졌지만 점점 내 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신문에서 봤던 노년층 전용 할인 상품을 보고 기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크루즈였다. 수화기 너머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어머님.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저희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크루즈 프로그램을 좀 찾아봤는데요. 짚라인이나 스노클링 같은 게 많더라고요. 어머님께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여기저기 모험을 다니는 동안 어머님께서 배에만 계시게 되면 그건 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된 배제였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너무 늙으셨어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나는 짐이었다. 내가 함께하면 그들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이 정성껏 짜놓은 가족 여행이라는 아름다운 환상에 너무도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안에 스며든 썩은 균열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영이 내가 방에 들어오면 다급히 통화를 끊는다든지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묘하게 승리감 어린 미소를 지을 때조차도 나는 그냥 넘겼다. 크루즈 이야기가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 침묵을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여겼다. 내 조용한 외로움 속에서 그 침묵은 배려와 시간이 부족한 탓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내 등 뒤에서 조용히 짜여지는 계략의 냉랭한 정적이었다. 결정적인 희망의 마지막 숨결은 일요일 오후였다. 요즘은 거의 찾아오지 않던 그 아이들이 드물게 방문한 날이었다. 나는 정성껏 내 특기인 레몬 머랭 파이를 만들었다. 준호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디저트였다. 그런데 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 그 크루즈 말인데요. 준호는 나를 보지 않고 옆에 앉은 선영을 힐끗 쳐다보았다. 선영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 아이들 학비도 그렇고 요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아서요.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그 크루즈 라인이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내년쯤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고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을 후벼 판 건 이어지는 선영의 말투였다. 그녀는 식탁 너머로 내 손등을 스스럼없이 덮었다. 차갑고 매끈하게 손질된 손톱 끝이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몸을 움찔했다. 솔직히요, 어머님. 그녀는 꾸며낸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크루즈는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많고 시차도 다르고 더위도 심하고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께서 너무 무리하실까봐 계속 걱정했어요. 차라리 조용히 집 근처에서 푹 쉬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다 어머님을 위한 생각이에요. 그 말들은 부드럽고 정중한 척하지만 내 건강과 의지 그리고 마음속 열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들이었다. 공기 중에 남은 그 말의 잔향은 무례함과 온갖 위선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단지 여행을 미룬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우아하면서도 잔인하게 내가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그 꿈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내 꿈이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고 내가 있으면 그들의 속도를 늦출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순간 나는 모든 진실을 보았다. 준호가 끝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그 시선에서 그리고 선영이 입가에 머금은 우쭐하고 연민 어린 미소에서 그들은 나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날 저녁 나는 크루즈 브로셔들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린 실망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그저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늙은 엄마였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이 좋은지 타인이 판단해주는 존재. 그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였다. 그동안 내가 받아온 자잘하고도 은근한 무시들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슬프지만 체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다투고 싶지 않았다. 단지 아들의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내 작은 꿈 하나쯤 내려놔야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크루즈 여행 거는 이해했어. 아들, 엄마 걱정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내 지갑에 아직도 비상용 신용카드 들어있는 거 알지?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써도 돼. 사랑한다, 엄마가.
그 한마디는 곧 비록 너희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리석고도 모성적인 믿음, 나중에 내가 깊이 후회하게 될 순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 후 나는 조용하고 쓸쓸한 겨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준호와 선영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방문은 거의 끊겼고 대신 재촉하는 말투의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안부를 대신했다. 전화 속 그들은 늘 자신들의 일로 정신이 없어 보였다. 나는 억지로 연락하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정원에 물을 주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빈 하루들을 작은 일들로 채워보려 노력했다. 나는 그들이 지금쯤 집에서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차로 불과 40분 거리 그저 돈을 아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그들이 이미 낙원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여행은 미뤄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 여행을 몇 주 전, 그러니까 준호가 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설득한 바로 다음 날에 예약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예약된 인원은 5이 아니라 4명이었다. 준호, 선영, 그리고 내 소중한 손주 하윤이와 도윤이. 그 안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이 여행 가방을 싸는 모습을 떠올렸다. 형형색색의 여름 옷, 자외선 차단제. 떠날 준비에 분주한 그들의 손길이 눈앞에 그려졌다. 준호는 그 예약을 확정하면서 그 여행이 누구의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고도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선영은 저녁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면서 여행엔 너무 무리일 것 같다. 내 존재를 은근히 잘라냈던 그 입으로 내가 결제한 카드로 자신이 먹을 랍스터 테르미도르를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을까? 그들의 기만은 완벽했고 위선은 숨막히도록 노련했다. 그들은 내 꿈을, 내 너그러움을, 내 신뢰를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쾌락의 재료로 이용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기술에는 어두운 늙은 엄마가 이 모든 걸 결코 알지 못할 거라고. 자신들의 배신이 그저 조용히 지나갈 상처 없는 일상으로 남을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두고 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용한 집에 남겨진 잊힌 늙은 여자, 꿈이 허공에 흩어져 버린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그들이 내게 남긴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였다는 걸. 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 한 장, 와이파이 연결된 태블릿,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들의 거짓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 내 복수의 무대는 법정도 거실도 아니었다. 광활하고도 냉정한 바다 한가운데였다. 가족이 떠났다고 착각한 그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온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로부터 연락이 없는 것도 이상할 것 없었다. 늘 바쁘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아이들의 삶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그저 그들이 여전히 집에서 아이들 학원이며 직장 일에 치여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차로 40분 거리, 그저 바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책을 읽고 소중히 기르던 난초에 물을 주고 거실 한켠에 있는 아서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없는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혼자였는지를 매일같이 속삭이듯 나누었다. 외로움은 잔잔하지만 끊임없는 통증처럼 늘 함께였고 그 고요한 쓸쓸함마저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수요일이었다. 그들이 배를 탔다고 말한 날로부터 5째 되는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사실이 드러났다. 시작은 아주 단순한 문자였다. 손녀 하윤이가 보낸 메시지. 하윤이. 휴대폰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의 가느다란 곡선 그리고 한쪽 구석엔 햇살을 가득 받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하윤이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엔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카리브해 너무 예뻐요. 물도 목욕물보다 따뜻해요. 사랑해요. 기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며 어딘가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였다. 카리브해? 내가 뭔가 착각했나? 아마 예전에 갔던 여행 사진을 보내준 걸까? 그저 예전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몰라.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참 예쁘구나, 우리 하윤이. 예전 사진이지. 손가락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굼뜨고 마음은 계속 어딘가를 불안하게 맴돌았다. 그리고 곧장 망설임도 없이 답장이 도착했다. 아니에요. 지금 찍은 거예요. 우리 지금 큰 배에 타고 있어요. 아빠가 할머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못 오신 거라고 했어요. 얼른 나으세요. 뽀뽀뽀. 큰 배. 아빠가 못 오신다고 했대. 그 말들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속이 뒤집힐 듯한 메스꺼움과 함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준호가 그럴 리가. 나는 나도 모를 다급한 몸짓으로 거실로 달려가 태블릿을 꺼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다. 간신히 화면이 열렸고 나는 브라우저를 켰다. 믿기 힘든 감정들과 점점 선명해지는 공포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몰아쳤다. 나는 곧장 준호가 공동 사용자로 등록된 내 신용카드 회사 웹사이트로 접속했다. 오직 비상시에만 사용하라고 했던 그 카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서 심장이 귀에 닿을 듯 뛰고 있었다. 최근 거래 내역을 클릭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화면은 수많은 결제 내역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건 다름 아닌 내 아들의 배신을 조목조목 증명하는 목록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6주 전의 결제였다. 숫자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수백만 원 단위의 5자릿수 금액, 거래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설명, 동카리브의 7일 크루즈, 4인 예약, 넷, 5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내 꿈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정교하게 도려내져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지난 며칠간 그들이 배 위에서 살아온 거짓된 일상의 증거들. 선상에서의 각종 결제, 카지노와 바, 세인트 토머스 항구 투어, 필립스버그의 보석 매장, 워터파크 입장권, 하나하나가 내 신뢰 위에 지어진 그들의 사치였다. 그들은 내 돈을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과 안전하게 지켜온 신용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신나게 써대고 있었다. 그 모든 동안 나는 집에 앉아 그들의 거짓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는 그 말도 그저 믿어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거래 내역을 계속 내려보았다. 한 줄, 한 줄이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커플 마사지 결제 내역, 선상 고급 부티크에서의 디자이너 브랜드 구매, 또 다른 바에서의 음료 결제. 그들은 단지 나 없이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신뢰 위에 사치와 쾌락을 쌓아 올리며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 굴욕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뜨겁고 거친 파도처럼 몰려와 내 몸을 휘감고 속을 뒤틀리게 하고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선영이 어머님께는 크루즈가 무리일 수도 있다. 짜낸 듯한 얄미운 미소를 지었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준호가 지금은 돈이 좀 빠듯해서 라며 진지한 얼굴로 했던 그 거짓말도 그들은 나를 철저히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꿈쯤은 쉽게 거둬들일 수 있고 자원쯤은 마음껏 수탈해도 되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버려도 되는 멍청하고 쓸모없는 늙은 여자였던 것이다. 그 배신에서 오는 슬픔은 그 깊이와 무게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내팽개칠 수 있다는 현실 앞에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엇보다도 명확한 감정.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자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분노였다. 그들은 내가 너무 늙어서, 너무 순진해서, 기술에는 전혀 무지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알아차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 삶의 마지막 자산이자 안전장치였던 신용카드를 나를 배제하고 모욕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입가에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위험할 만큼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교실 안에서 누군가 친구를 괴롭힐 때 내가 그 아이를 단호히 다잡기 직전에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너무도 오만한 착각 하나. 그들은 나를 육지에 두고 떠났다는 것이다. 내 손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내 계좌의 비밀번호도, 카드 뒷면에 또렷이 적혀 있는 고객센터 번호도 있었다. 반면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호화로운 유람선 위에 갇혀 있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사치와 편안함은 오직 단 하나, 매우 연약한 한 줄기의 신용 위에 매달려 있었다. 바로 내 신용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행엔 너무 늙었다고 평가받은 김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이제 그 줄기를 끊어낼 참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냉정하고 무서우리만치 침착한 여자였다. 처음엔 아들의 그리고 며느리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배신에 마음속이 소용돌이쳤다. 그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슬픔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순도 100%의 결심뿐이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슬퍼할 시간도 이제 끝이었다. 이제는 전략을 세울 때였다. 나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내 분노는 단숨에 터져나오는 홍수가 아니었다. 서서히 밀려오되 결코 멈추지 않는 밀물처럼 묵직하고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손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나는 한 줄 한 줄 모든 걸 기록해 나갔다. 하윤이가 보낸 그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의 날짜와 시각, 온라인 카드 내역에서 확인한 모든 사기성 결제 항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 적었다. 크루즈 여행사에 결제된 거액의 금액, 선상 바에서의 술값, 세인트마틴의 보석 가게 결제, 돌고래 체험 투어까지. 나는 단지 내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곧 마주하게 될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위해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을 곱씹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확신 말이다. 그들에게 나는 아직도 연필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인터넷 뱅킹은 복잡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한물간 시대의 유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준호가 처음 컴퓨터를 배운 게 누구 덕이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교직 마지막 10년 동안 첨단 교육 기술을 현장에 도입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래, 나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코 디지털 바보는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나이차별적 편견 속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내 계획은 아주 단순하고 잔인하리만큼 정교하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필요로 했다. 인내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리도텍 수영장 옆에서 피냐 콜라를 마시며 세상 모르게 웃고 있었겠지. 내 돈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나는 그들의 선상 계정이 내 신용카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예전에 내가 꿈꾸며 정독했던 크루즈 브로셔에서 확인한 사실이었다. 한 잔의 칵테일, 하나의 기념품, 한 스쿱 더 얹은 아이스크림까지 모두 그들의 객실에 달아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은 여행 마지막 날 혹은 일정 중간에 한꺼번에 청구될 예정이었다. 만약 지금 당장 카드를 정지시킨다면 그 효과는 즉각적일 것이다. 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다. 크루즈의 총무가 문제를 알리고 준호는 놀라 허겁지겁 전화를 걸어오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카드로 어찌어찌 상황을 수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내 복수는 뜨거워선 안 됐다. 차갑고 서늘하고 완벽하게 계산되어야 했다. 그들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바로 그때야말로 이 칼날을 꽂아 넣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나는 몇 주 전 태블릿에 북마크해 두었던 크루즈 일정을 다시 열어보았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여행, 그들과 나란히 그려보았던 그 여정, 일정표 속바다 위 항해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어느 항구에도 닿지 않는 날들, 외부 ATM도 친구에게 송금 요청할 방법도 없는 날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만든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떠다니는 도시 안에서 내 카드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나는 크루즈의 마지막 이틀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 즈음이면 그들의 선상 결제 내역은 제법 장엄하고 뻔뻔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테니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액티비티를 즐겼을 것이다. 섬마다의 투어, 기념품 쇼핑, 호화로운 식사와 오락을 마음껏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채우고 있었겠지. 햇살에 익숙해진 몸과 느슨해진 마음, 현실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욱 방심했을 것이다. 바로 그때 함정은 발동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날을 준비했다. 부정 거래 목록을 한 줄씩 정리하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기 위한 짧고 간결한 대본도 써두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준비되기 전에 준호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올까봐 통신사에 연락해 그의 번호를 임시 차단해 두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순간만큼은 무조건 내 통제 아래 두고 싶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조용하고 의도된 행동 하나하나에 묘한 힘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가슴 찢어진 엄마도 버려진 할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결과를 설계하는 전략가였고 대가를 조율하는 건축가였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장부에 숫자를 적어 넣을 때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조용히 되찾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가족 여행에서 제외시켰지만 이제 나는 이 조용한 거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들의 경제 운명을 조용히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선장이 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후 그들이 마지막 항구와 종착지 사이에 긴 바다 위 일정 중이라는 걸 확인한 나는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진한 홍차를 한 잔 끓이고 늘 앉던 안라 기자의 몸을 기대며 더는 잃을 것도 주저할 것도 없는 여자의 침착함으로 나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밝고 상냥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데이비드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나는 차갑게 닦인 강철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제 계좌에서 발생한 몇 건의 중대한 사기성 거래를 신고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카드를 즉시 정지시켜 주세요. 함정은 발동되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는 그 순간의 소리를 고요한 육지에서 고요히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내 계획의 아름다움은 그 고요함과 외과적 정밀함에 있었다. 고함도 직접적인 충돌도 없었다. 단지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이 조용히 실행되었을 뿐 나는 데이비드와의 통화 내내 침착하고 전문적인 말투를 유지했다. 크루즈 예약 내역부터 선상에서의 각종 지출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 즉시 내 계좌는 정지되었다. 새로운 카드는 내게 발급되고 있었지만 기존 카드 즉 준호의 선상 계정과 연결된 그 카드는 이제 그저 무용지물인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그 호화로운 크루즈 선상에서 지금쯤 벌어지고 있을 광경을. 무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그 드라마에 보이지 않는 연출자이자 절대적인 권력을 쥔 감독이었다. 모든 일은 아마도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마 선영이 먼저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배 안의 고급 부티크에서 새로운 디자이너 핸드백을 골랐을 것이다.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방키 카드를 내밀었겠지. 그 카드가 내 신용카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녀는 이제 깜빡 잊고 있었을 것이다. 점원이 미소를 띠며 카드를 긁는다. 한 번, 그러다 이내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다. 두 번째 시도, 공손하고도 전문적인 미소가 살짝 흔들린다. 죄송합니다, 스털링 부인. 점원은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했을 것이다.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선영은 처음엔 믿지 못했겠지. 그러다 곧 짜증이 올라왔을 테고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당혹감이 얼굴에 스치며 번졌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준호가 수영장 옆에서 형형색색의 값비싼 칵테일을 한 번 더 주문하려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밝고 친절한 바텐더가 준호의 카드를 긁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독한 문구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객실에 등록된 결제 수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여행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캡틴이 주최하는 포멀 디너. 선영이 몇 주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을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그 절정의 순간. 그들은 웅장한 다층 구조의 메인 다이닝홀에서 잘 차려입은 승객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랍스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메뉴에서 가장 비싼 와인까지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겠지. 식사가 끝나고 와인에 대한 청구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준호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객실 키 카드를 자신 있게 건넸을 것이다. 그 장면이 눈앞에 선하다. 잠시 후 돌아온 웨이터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몸을 살짝 굽히며 낮고도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선상 계정에 연결된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발급 은행 측에서 상당한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확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는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컴퓨터 오류일 거예요. 같은 말을 했겠지. 그리고는 슬그머니 자신의 체크카드를 꺼내 시도해 보려다 이미 기양지마다의 과소비로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걸 떠올렸을 것이다. 준호의 얼굴빛이 변하는 걸 본 선영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했던 그 우아한 밤, 완벽하게 꾸며낸 허울 좋은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닥칠 궁극적인 굴욕, 단호하고 빈틈없는 인상을 지닌 크루즈의 총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을 것이다. 낮고도 정중한 목소리로 그는 설명했겠지. 현재 고객님의 선상 계정에 바, 스파,
카지노, 기념품 숍 등 모든 항목에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어 있으며 이 모든 비용은 지금 즉시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을 경우 객실키는 정지되며 선상 내 모든 권한은 제한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호화로운 도시처럼 떠있는 배 위에서 돈 한 푼 없는 표류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들의 숨죽인 말다툼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준호는 선영을 향해 너무 흥청망청 써댔다. 고 원망했을 테고 선영은 날카롭게 쏘아붙였겠지. 이런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도 없이 늙은 엄마의 카드만 믿고 갔던 게 누구야? 그들은 완전히 갇혀 있었다. 대서양 한복판, 다음 항구까지 하루나 더 남은 거리, ATM도 없고 친구에게 급히 송금받을 방법도 없는 그들만의 섬. 크루즈 측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들의 체면도 지위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전화를 크루즈 총무 사무실에 걸어야 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간청하며 아마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한 어떤 약정서 같은 문서에 서명해야 했겠지. 그 모든 과정이 배 직원들 공손하지만 날카롭게 판단하는 시선 아래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후에 모든 식사는 협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한 잔의 음료조차도 자신들이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렷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모욕이 되었겠지. 그들만의 호화 여행. 그렇게 잔인하게 어머니를 배제하고 떠났던 승리의 탈출극은 이제 황금빛 감옥으로 뒤바뀌었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떠다니는 증거로 그 시각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실에서 홍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사기 거래 탐지 및 카드 정지를 알리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리도 데크바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의 결제 실패 내역도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 입꼬리에 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패닉에 빠진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가로질러 그 떨림은 오히려 감미롭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히 전해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전화 한 통. 물론 그들의 배에는 위성전화가 있었겠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분당 요금이 어처구니 없이 비싼 바로 그 전화. 나는 확신했다. 지금쯤 그들은 이 상황을 긴급이라 여겼을 거라고. 그리고 그 위성전화 요금이 그들이 평생 써본 돈 중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될 거란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 그 전화는 내 마지막이자 절대 물러서지 않을 대답을 직접 듣기 위한 대가였을 테니까. 패닉은 그들의 몫이었다. 평온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전화는 토요일 아침 걸려왔다. 그들 여행의 마지막 하루. 바다 위 황금빛 감옥에서 보내는 비참한 최종일. 전화기의 발신자 번호는 길고 낯선 숫자열로 표시되었다. 국제위성 통화임이 분명했다. 나는 서둘러 받지 않았다. 신중하게 이 순간을 음미하며 3번의 벨소리를 기다렸다. 그 반대편에서 준호가 얼마나 초조하고 절박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매 초마다 쌓이는 통화료와 함께 내 침착함은 더 짜릿하게 무게를 더해갔다. 여보세요. 나는 여름 호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엄마. 안도의 숨과 함께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날카롭고 떨리는 고음이었죠. 엄마, 제발 도와줘야 해요. 지금 완전 악몽이에요. 엄마 카드가 정지됐어요. 우린 전부 끊겼어요. 마치 죄인처럼 대하고 있다니까요. 물 한 병도 못 사 먹어요. 은행에 전화해서 실수라고 말해줘야 해요.
지금 당장요. 실수라고, 준호. 나는 차분하고 일정한 톤으로 응답했어요. 내 카드에서 아주 수상하고 승인되지 않은 결제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단다. 그것도 모두 카리브해에 있는 어느 크루즈 선박에서 말이야. 그래서 은행의 보안 절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를 정지시켰어.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당황과 충격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침묵. 그 틈 사이로 선영이의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래? 뭐라고 했어 대체? 사기라고? 마침내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그건 우리였어. 그건 우리 가족 크루즈 여행이었잖아.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아, 그거 말이니? 나는 차가운 달콤함이 스며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거 말이지. 너희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미뤘다고 한 그 여행. 그리고 선영이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나한텐 무리일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행. 그 여행을 내 손주들이랑 너희끼리 다녀왔더구나. 그것도 내 비상용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몰래 전부 결제하면서 말이야. 그래, 준호야. 그게 바로 사기라는 거란다. 그제야 준호는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했다. 늘 하던 방식, 익숙한 핑계와 정당화. 엄마, 그건 오해였어.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포인트 때문에 그냥 엄마 카드가 더 편했을 뿐이야. 엄마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이러면 우리 휴가가 완전히 망가져. 아니야, 준호.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이제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내 휴가를 망친 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훔친 그 순간이었어. 나는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늙고 너무 단순해서 몰랐을 거라 믿었겠지. 넌 날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나는 음미하듯 덧붙였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행동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넌 44이야, 준호야. 어엿한 어른이지.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는 울먹이며 외쳤다. 자기 연민으로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돈이 없어. 우린 완전히 갇혔어. 우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나도 모르겠네, 준호야. 나는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평온이 내 목소리에 실렸다. 그건 응급 상황 같은데. 그럼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네. 그래서요. 남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다. 스털링님의 아드님이 사용한 해당 예약과 선상에서의 모든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저희는 전액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스털링님은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이시며 아드님의 행위는 귀하의 신뢰를 악용한 재정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해방감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하의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당사 크루즈 선사의 영구 탑승 금지 명단에 등록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네요.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진한 홍차를 우려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공기는 맑고 평온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존엄과 신뢰 그리고 오래전 포기했던 내 꿈을 다시 손에 넣는 순간이었다. 이번 크루즈 요금 전액을 스털링님의 계좌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겪으신 불편과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스털링님께서 이루지 못하신 소중한 꿈을 기리기 위해 저희가 자사 최고급 스위트룸에서의 7일간 무료 크루즈 여행을 두 분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원하시는 노선과 일정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액 환불,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고급 크루즈 여행. 그들이 내 신뢰를 배신하고 내 꿈을 짓밟은 그 배에서 이제는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되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지워내려 한 바로 그 여행에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복권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 정원에서 외롭게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고요한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카리브해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진한 홍차 한 잔, 테이블 위에는 예전부터 모아두었던 크루즈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마침내 그 여행을 떠났다. 오래도록 가슴속에 품었던 그러나 한때 빼앗겼던 그 여정을 이제는 아무도 나를 배제할 수 없었다. 그 어느 디저트보다 그 어느 위로의 말보다도 더 달콤한 순간이었다.